훈민정음, 훈민정음 봅시다. 자, 거기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써 있는 이 구절이 즉 제목이죠. 그래서 세종이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에서 훈민정음하고 즉 제목을 붙였고, 자, 그 제목에 보면 세종하고 세자에 받침이 필요 없는데 받침을 썼네. 이런 표기를 뭐라고 한다고?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 또 어자와 제자에도 즉 일부러 받침을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음자는 즉 여린이웃을 썼기 때문에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했죠. 또 본문에 보면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 문자를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럴 때 중국을 뭐라고 읽었어요? 뒹귀. 해서 현실음이 아닌 중국어에 가까운 이상음을 쓰고 있는 거. 또 그 밑에 위하여 할 때 위자에도 일부러 받침을 적어 놓은 것. 또 뼈난크이 해서 편안하다라는 말을 뼈난하고 일부러 받침을 적어 놓은 것 등이 곧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국지어음은 이호중국이요 여문자 불상유통이라, 이게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즉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렇게 한문으로 써 있고, 이걸 이제 국문으로 옮긴 게 나란말싸미 하는 이 구절인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나란말싸미라는 표기를 보면 나란말싸미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싸미라는 게 본래는 말싸미라는 명사고, 그리고 이라는 조사란 말이야. 그런데 현대국어는 이 체험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데, 이때에는 체험과 조사를 구별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15세기 이 표기의 원칙은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고, 이걸 연철 표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15세기 표기 규정은 연철 표기였다라는 거야. 15세기 표기 규정은 연철 표기다.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이어적기라고 해요. 이어적기다. 그래서 15세기 표기의 원칙은 이어적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음, 나라의 말이, 이 나란말싸미를 해석하면 즉 나라의 말이 둥국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중국을 둥깃이라고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썼고, 이걸 해석하는데 중국과 달라서 라고 해석을 했어요. 고전은 가장 기본이 정확한 현대어 풀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현대어로만 옮길 수 있으면 거의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러면 둥국의 나라가 결국에는 중국과 달라서 라고 썼으니까 이때 애는 무엇과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지. 우리가 원래 애는 장소 또는 시간, 이와 같이 어떤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데, 여기서는 해석해 봤더니 중국과 달라서라고 해서 비교문을 쓴 거죠. 그러므로 이때 애는 그 쓰임이 유사한 것하고 질문하면 비교 부사격 조사. 그래서 비교문, 무엇과 다르다 하는 비교문으로 이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밑줄 친 애와 그 쓰임이 같은 것은 하고 질문하면 이때 애는 어떤 장소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즉 비교문, 비교 부사격 조사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는, 이때 문자는
이때 문자는 한자를 말하지 한자와는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자, 사맞디 하면은 통하다라는 말이죠. 사맞디 하면은 통하다. 즉 사맞디 아니할세 하면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야.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사맞다라는 낱말에 해당하는 한자가 뭐야? 통할 통자. 그래서 사마띠에 해당하는 한자는 하고 물으면 통할 통자를 떠올리면 되죠. 그런데 주의할 건 이 당시 사마띠, 즉 통하다라는 말은 원래가 치읓 받침이에요. 원래 통하다라는 낱말은 사마띠하고 치읓 받침인데 치읓을 쓰지 않고 시옷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5세기의 받침 규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15세기 때에는 이렇게 연철 표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받침에 모든 초성을 가져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침은 8개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마띠 할 때 시옷 받침을 썼다는 얘기는 당시의 받침 규정이 팔종성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즉 받침의 8개만 즉 쓰는 것으로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 8개라는 것은 기역부터 이응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8개가 받침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마띠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사마띠라는 낱말의 뜻이 통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사마띠라는 말이 본래는 치읓 받침인데 시옷을 써서 팔종성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 시옷을 써서 팔종성 표기로 쓰였음을 말하고 있죠. 다음 사마띠 아니할세 하면 해석을 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해석하죠. 여기까지 나란말싸미 둥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여기까지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한자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국어의 자주정신을 우리 국어가 중국어와는 다르다는 이 자주정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여기까지 나란말싸미 둥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하는 이 구절까지가 자주정신을 말합니다. 다음 이런 전차로 이때 이런 전차로는 이런 까닭으로 라는 뜻이죠. 이런 까닭으로 따라서 이때 이런 까닭으로 전차라는 뜻은 까닭이라는 뜻이고 아래 한문 한자의 원문을 보면 이유 고자를 썼죠. 고로라는 의미죠. 전차로 하면은 고로 즉 이런 까닭으로 이 말이야.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페이셔도 이때 어린 백성 하면은 어리석은 백성이 이때 어리다라는 말도 원문에 보면은 뭘 써놨어요? 어리석을 우자를 써놨죠. 즉 어리석은 백성이 그리고 이 어리다라는 말은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의미가 이동했죠. 의미의 이동이 일어나서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때 백성은 백성하고 이중모음을 쓰다가 지금은 백성 단모음을 쓸 뿐이지 지금하고 발음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므로 이 백성이라는 글자는 동국정원시 한자음 표기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즉 동국정원시 한자음 표기의 증거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현대어하고 다를 바가 없이 백성하고 썼죠. 백성이 니르고저 하면 뭐야? 말하고자 하면은 말하고자 자 홀빼이셔도 하면 홀빼이셔도
이걸 해석하면 즉 하는 바가 있어도 홀페이셔도 하면은 하는 바가 있어도 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다면 이 리을 여리니엇은 현대어의 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현대어의 는이라는 어미는 무슨 어미지? 관형형 어미. 그래서 리을 여리니엇은 관형형 어미로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뒤에 관형어 뒤니까 체언이 나와야 되고, 관형어 뒤에는 반드시 체언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때의 배도 의존명사인 바와 그리고 이 모음이 결합된 거지. 그런데 이 배를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바가 하고 가라는 주격 조사를 썼어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 15세기 때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어. 이 가는 언제 등장해? 17세기에 등장을 해. 이 주격 조사 가가 17세기에 등장하고, 그 당시에는 모음 뒤에 가를 쓴 게 아니라 뭘 썼다? 이응 없는 이 모음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15세기 때 주격 조사로, 이거 중요합니다. 15세기 주격 조사로 이 이응 없는 이 모음을 썼다. 가를 쓰지 않고 뭐뭐 홀빼가 하고 가를 쓰지 않고 이 모음을 썼다. 이건 뭘 의미한다? 바로 주격 조사 가가 15세기 때는 없었다. 주격 조사 가는 언제 등장한다? 17세기에 등장한다. 그래서 홀빼이셔도 하면은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여러분들 마침내가 지금은 마침내 뭐가 파괴됐어? 모음조화가 파괴됐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15세기 때에는 모음조화를 잘 지켰는데, 15세기 때에는 이렇게 아래아가 있어서 모음조화를 잘 지켰는데, 현대에 와서는 모음조화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모음조화가 약해졌다 이 말이죠. 모음조화가 파괴됐다 이 말이야. 그럼 모음조화가 파괴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라고? 아래아야. 그래서 아래아가 소멸하면서 모음조화가 약해졌다. 마침내 제 뜻을 뜻에 을이 왔고, 이 체험과 조사를 구별하지 않고 당시에는 연철 표기였으니까 뜻을 하고 쓴 거죠. 여기 비읍 디귿의 합용명사가 쓰였죠? 비읍 디귿의 합용명사가 어두에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비읍 디귿의 합용명사가 어두에 사용되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어두자음군. 즉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제 뜻을 싫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싫어하면은 무슨 뜻? 능히. 그래서 이 싫어라는 말에 해당하는 한자가 본문에 뭐로 나와? 능할 득자로. 능할 능자가 아니라 능할 득자로 나와요. 이 득자가 얻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 득실을 따지다. 그래서 얻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또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능하다. 그래서 능할 득자가 싫어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싫어 펴지 못할 사람이 많더라. 즉 능히 펴지 못하는 자들이 많더라. 그러면 펴디라는 말은 현대어에서 펴지라고 해석이 되고, 그러면 펴디가 표지가 되는 것은 의문현상. 뭐가 사용되었다? 국외음화가 사용되었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면 15세기 때에는 국외음화 현상이 있다 없다? 없었다 이 말이야. 국외음화 현상이 15세기 때에는 없었다는 증거죠.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펴지 못하는 놈이, 이때 놈은 무슨 뜻? 사람. 사람이 하니라 무슨 뜻? 많더라.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자, 원래 놈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을 말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놈 저놈 뭐야? 비속어야. 비속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던 놈이 지금은 비속어야. 이때 우리는 의미가 뭐했다? 축소됐다. 의미가 축소됐다라는 거지. 또 의미가 향상된 거야, 타락한 거야? 타락한 거지. 의미가 나빠지면 타락한다고 하고, 의미가 나빠지면 타락한다고 하고, 의미가 더 좋아지면 향상된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내는 세종 자신이지. 세종 자신이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어겨. 어여삐 하면 무슨 뜻? 불쌍하게. 어여삐라는 말은 불쌍하다. 지금은 어여삐 하면 예쁘다니까 의미가 이동했지. 어여삐 불쌍하게. 자, 원문에 불쌍할 민자 써 있죠? 불쌍하게, 불쌍할 민자,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자, 여기 맹가노니 했을 때 이 맹가노니는 아래에 해석을 봐. 아래에 어구풀이해서 맹가노니는 만드나니라는 뜻인데, 원래 어간이 맹갈다. 거기에 현재 선어만음이 나와. 그리고 오라는 인칭 표시라는 말이 써 있지. 바로 이 오가 1인칭 높임 선어말음이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1인칭 높임 선어말음이. 이 말은 곧 1인칭 내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은 스스로도 높여 적어야죠. 그래서 맹가노니라고 해서 오모음은 1인칭 높임 선어말음이가 쓰였다. 요거 주의해요. 원래 같으면 모음 조화에 따라 맹가나니라고 썼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맹가노니라고 쓴 것은 이 오라는 1인칭 높임 선어말음이가 쓰였다. 맹가노니 1인칭 높임 선어말음이가 쓰였죠. 여기까지 28자랄 맹가노니. 여기까지가 무슨 정신? 애민 정신. 즉 백성을 어여삐 어겨 28자를 만들었다는 애민 정신을 얘기하죠. 사람마다 해여. 사람마다 해여 하면 하여금. 그런데 해여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죠. 쌍이응이 쓰였죠. 그죠? 우리 15세기 초성에 쌍이응은 없잖아. 쌍히읗은 있어도 쌍이응은 없어. 그러면 이때 사용된 쌍이응은 바로 사동접사가 하다라는 말에 사동접사가 2번 쓰였기 때문에, 사동접사가 2번 쓰여서 앞에 이는 하와 결합하여 해를, 그리고 뒤에 이는 뒤에 어와 결합하여 이렇게 쌍이응 여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므로 그 당시 이중 사동접사 이이가 사용되었다. 해석은 시키다, 즉 누구누구로 하여금, 그래서 해여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마다 해여금, 해여 하여금 수빈 이겨. 수비가 무슨 뜻? 쉽게. 수빈 이겨 쉽게 니겨. 니겨 하면은 익히다, 무엇을 배우다, 익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자어로는 익힐 습자, 익혀서 니겨 익혀서 날로 쓰매, 날마다 사용하매. 즉
이 한글을 익혀서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실용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자주, 애민, 실용이라는 3대 정신, 훈민정음 창제의 3대 정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현대어로 그대로 옮길 수 있어야겠다는 거고, 이 훈민정음 언어본을 보고 우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소실문자들이 쓰이고 있음을,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장과 훈민정음 언어본의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한문으로 써놨고 반면에 훈민정음 언어본은 한글로 우리말 순서로 써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을 마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가서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순신역정까지 본 것 같고요. 그 318쪽에 이번 달에는 318쪽에 노골대언해 맨 끝에 있는 예문 중 맨 끝에 있는 이 노골대언해를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고려 사람이오니 또 어디 한원이람을 잘하느뇨 라는 이게 노골대언해예요. 그래서 이 노골대언해는 17세기 언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노골대언해는 17세기 언어의 특징을 보여주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고려 사람이오니 또 뭐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 노골대언해. 자, 순신역전 소학원에 이런 거 있는 거 그쪽 페이지 맨 끝에 너는 고려 사람이오니 또 어디 한원이람을 잘하나뇨, 이게 노골대언해야.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고려 사람이오니, 시작. 너는 고려 사람이오니 또 어디 한원이람을 잘하나뇨. 내 한 사람의 손대 글 배우니 이런 전차로 저기 한 말을 아노라. 네 손대 글 배운다. 내 한 학당에서 글 배워라. 내 무슨 글을 배운다. 논어 맹자 소학을 늙으라. 내 매일 무슨 공부하는다. 매일 73배 늘어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글 배우고 학당에서 노하든 집에 와서 밥 먹기 맞고 또 학당에 가서 서품 쓰기 하고 서품 쓰기 맞고 연구하기 하고 연구하기 맞고 글 읊기 하고 글 읊기 맞고 스승 앞에서 글을 강하노라. 자, 우리 새 교재 340쪽에 있습니다. 새 교재는 340쪽에. 자, 그러면 본문을 보시면요. 너는 고려 사람이오니 또 어찌 한어 니람을 잘하느뇨. 한어 곧 중국어야. 너는 고려 사람인데, 너는 조선 사람인데 또 어떻게 중국어를 잘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한 사람의 손대, 내가 중국 사람에게서, 여기 사람이라는 명사에 조사의 손대가 온 거야. 누구누구의 손대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서 이 말이야. 즉 내가 중국 사람에게서 이 말이지. 내가 중국 사람에게서 글을 배우니, 내가 중국 사람에게서 글을 배우니 이런 전차로, 앞에서 배운 거지, 이런 까닭으로 저기 중국말을 아노라. 조금
중국말을 안다 이 말이죠. 지금 대화체로 돼 있죠? 이 노골대 언어는 중국어 학습서야. 중국어 회화책이라고. 그 당시에 역관이 되려는 사람들이 공부했던 중국어 학습서니까 매우 구어체고 말 위주의 그리고 대화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내가 중국 사람에게서 글을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중국말을 안다. 내 뉘손대 글 배운다. 내 뉘손대 너 누구에게서 글을 배우느냐. 자, 분명히 배우느냐 의문형인데 너라는 2인칭이 왔기 때문에 니은다가 의문형 어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 너라는 2인칭 주어가 오면 의문형 어미로, 이 니은다가 의문형 어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서 글을 배웠느냐 의문형으로 해석을 해야죠. 원래 의문형의 2인칭일 때에는 니은다의 형태를, 그리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의 형태를, 그리고 판정 의문문에는 가의 형태를. 그래서 어미가 니은다로 끝났는데 의문문이라면 앞에 주어가 반드시 2인칭 주어야 돼. 내 뉘손대 글 배운다 반드시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라는 형태가 쓰이죠. 내가 한 학당에서 글 배워라. 내가 중국어 학당에서 글을 배운다 했고, 네 무슨 글을 배운다? 너 무슨 글을 배우느냐? 이번에도 배운다, 즉 니은다라는 형태를 의문문으로 썼죠. 너 무슨 글을 배우느냐 했더니 노노맹자 소학을 읽으라. 노노맹자 소학을 읽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매일 무슨 공부하는다. 너 매일 무슨 공부하느냐라고 물은 거지. 매일 이른 새배 일어. 새배하면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당에 가서,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글을 배우고, 학당에서 노하든 학당에서 일을 마치면 집에 와서 밥 먹기를 맞고, 그러니까 아침 공부 다 하고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 말이죠. 또 학당에 가서 이번엔 서품 쓰기 하고, 서품 쓰기 서예죠. 글쓰기 서예를 하고, 서품 쓰기를 마치고는 연구하기 하고, 연구하기 마치고는 글 읊기를 하고, 암송한다 이거죠. 글 읊기를 마치거든 스승 앞에서 글을 강하노라. 즉 자기가 공부한 걸 스승 앞에서 이제 해석해 본다 이거죠. 무슨 글을 강하나뇨? 이때는 2인칭 주어가 없으니까 무슨 글을 강하나뇨 하고 오모음의 의문문을 썼죠. 그래서 무슨 글을 강하나뇨? 그랬더니 소왕 논어 맹자를 강하노라. 소왕 논어 맹자를 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뭐 강하나뇨, 뭐뭐 하나뇨라는 의문형 어미는 주로 1인칭, 3인칭에 쓰는 것이고, 2인칭 주어일 때에는 니은다의 형태를, 2인칭 주어일 때에는 니은다의 형태를 곧 서술어로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의문형 어미에서 이 뭐뭐 하나뇨 하는 이 의문형 어미가 2인칭 주어일 때에는 뭐뭐 하난다 하는 표기를 씁니다. 주의할 건 이 문헌이 17세기의 문헌이기 때문에 벌써 그 표기가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우리 그걸 중철 또는 혼철 표기라고 하는데, 중철
또는 혼철표기라고 하는데요. 중철, 혼철표기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서 두 번 줄에 알피셔라는 말이 나오죠. 스승 알피셔. 이때 알피셔는 스승 앞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매우 과도기적인 표기죠. 스승 앞에서 할 때 앞에서는 매우 과도기적인 표기. 그래서 스승 앞에서 글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은 노골대 언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노골대 언해는 중국어 학습서로서, 즉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공부하는 학습서로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현대어로 옮길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일단 되니까 하나 더 해보죠. 그 앞에 순신역전 보세요. 순신역전. 자, 읽어볼까요? 통제사 이순신은 시작. 무술년 겨울에 주사랄 거나리고 도적으로 더불어 남해섬 바닷 가운데가 크기 사와 이기기를 타셔 무라조차 가나리를 따르다가 순신이 난한 철안에 맞은 배 되어 죽기에 임하여 좌우다려 늘러 가로되 삼가 발상티마오 귀를 두르고 부부를려 날 살았적 같이 하라 하거늘 그 말대로 하여 마침내 크게 이겨 돌아왔다. 소경대왕이 녹공 증직하시고 금상조에 정문하시니라. 통제사의 이순신은, 자, 이순신을 니순신이라고 썼으니까 두음법칙이 적용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되고 주음법칙이 적용 안 되고 니순신이라고 썼죠. 통제사 이순신은 아사년 사람인데 지용이, 자, 디용 뭐예요? 지혜와 용기야. 눈이 띠용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 그래서 디용하면 무슨 뜻? 지혜와 용기가. 쌤은 얼마나 심심하겠니? 알겠어요?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지금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매달 지금 미칠 것 같아. 자, 즉 지용이, 지혜와 용기가 사람에게 넘더라. 이때 의계는 비교문이야. 해석하면 다른 사람보다 넘더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이 말이야. 임진왜란에 통제사가 되어서, 여기 통제세 되어 할 때 이 모음은 통제사가 되어라고 해석하니까, 통제사가 되어라고 해석하니까 이때 이 모음은 무슨 조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 되다 앞이니까. 이순신이 통제사가 되었다는 거니까 되다 앞이니까 무슨 조사야? 복격조사지. 아,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복격조사지. 되다 아니다 앞에 뭐뭐가 오면은 그건 보호야 보호. 복격조사. 그죠? 통제사가 되어 구선을 맹가라. 구가 거북귀자지. 우리가 구라고도 읽고 또는 귀라고도 읽고 똑같아. 이걸 균이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라고? 갈라지다. 이걸 균이라고 읽으면 균열하고 거북등처럼 갈라진다. 갈라질 균이라고 읽으면 균열하고 도금이 균이지만 한글로 읽을 때에는 구 또는 귀. 따라서 구선하면 거북선이죠? 거북선을 만들어서. 근데 어떤 해양학자가 이 거북선처럼 모양을 만들면요 튼튼할 수는 있는데 기동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막 거북선 타고, 그지? 종횡문진 전방 갔다 후방 왔다 이 작전을 펼쳤다는 게 조금 역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돌진한 게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자체가 겉에 튼튼한 나무에 이 쇳불을 달아놨기 때문에 부딪히면 아직은 저쪽 배들이 약해서 부서뜨리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또 추정을 하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추리예요, 추리. 그러니까 그걸 꼭 보편적이고 확고부당한 객관적이라고 보지 말고 대신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두는 거지, 실제 그 거북선이 규모가 어떤가 하는 것은 조금 난센스의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든 이순신은 최선을 다해 방어했고 그리고 또 혁혁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죠. 자, 무술년 겨울에 구선을 맹가라 예를 쳐서, 이때 예는 왜군이죠. 왜군. 왜소할 왜자야. 우리가 일본인을 왜놈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에는 우리보다 체격이 작았거든. 아마 지금도 한국인들이 더 클걸요? 그러지 않나요? 한동안은 일본인들이 더 컸다가 우리가 많이 처먹으면서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더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일본 다녀온 지인들이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저런 명동거리 같은 번화가를 가도 우리나라 애들만 예쁘대요. 그러니까 저쪽 일본 애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든 꾸미지를 않는다고 그러네. 응? 우리는 잘 때 빼고는 다 꾸미잖아. 그죠? 그리고 공부할 때 빼고는 다 꾸미지. 그런데 저쪽 애들은 어딜 외출하고 하더라도 거의 모양을 내지 않는다고 그러네. 서양 놈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에 막 꾸며놓은 연예인급에 해당하는 애들을 아무리 꾸며놔도 우리나라 애들이 훨씬 예쁘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아마 성형기술의 발달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애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애들보다는 이목구비가 더 이쁘게 생겼다고 해요.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근데 뭐 우리나라에 놀러오는 일본인들 가끔 종로나 명동에서 보면요, 확실히 애들이 우리 애들보다 기본적으로 체구도 작고, 남자애든 여자애들이든, 그리고 뭐 외모도 더 우리 애들이 잘생기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의 바르다는 그런 면은 일본인들이 뭐 외국인들에게 예의 바르다는 건 그건 옛날 말이라는데 지금은 불친절하대요. 걔네들도 아주 싸가지 없고, 그리고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도 사람도 안 쳐다보고 아주 싸가지 없다고 하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도 결국에는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리고 또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관념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왜군을 쳐서 여러 번 이겼다. 무술령 겨울에 주사를 거느리고, 자, 주사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 배 주자고 그리고 사는 군사 사자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함대를 거느리고 이 말이죠. 즉 무술령 겨울에 함대를 거느리고 도적으로 더불어. 여기서 도적은 누구야? 왜군이지. 이 왜적과 함께 남해 섬 바닷 가운데 가서, 바닷이라는 말 밑줄 치고, 원래 바닷 가운데 하면 시옷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디귿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17세기에는 이 시옷이 받침에서 없어지고 그 자리를 디귿이 대신해요. 시옷이 받침에서 없어지고 그 자리를 디귿이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바닷 가운데 가서 하고
즉 디귿 받침을 썼다는 건 이제 서서히 시옷 받침이 사라지는, 그래서 칠종성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칠종성으로 바뀌고 있는 거지. 크게 싸워서 이기기 밑줄 치고 이기기를 타서 드디어 명사형어미 기가 등장해요. 명사형어미 미음은 진작 붙어 있었고 이 명사형어미 기가 17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명사형어미 기가 드디어 17세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즉 크게 싸워서 그 이기기를 타서 승세를 타서 무라조차는 물러나 쫓겨 이 뜻이야. 여러 번 해석에서 나왔지. 무라조차 하면 물러나 쫓겨 이 말이야. 물러나 쫓겨 가나안 일을 따르다가 물러나 쫓겨가는 일을 따라가다가 물러나 쫓겨가는 일을 따라가다가 이순신이 날아오는 총 아래 철환 날아오는 총 아래 마잠배되어 맞아서 이 말이죠. 즉 날아오는 총 아래 맞아서 죽기에 임하여 좌우다려 좌우의 장수들에게 좌우의 그 부하 장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삼가 발상티마오. 아주 유명한 말이지. 뭐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삼가 발상티마오. 귀를 두르고 붓을 울려 이 붓이 지금은 뭐예요? 북이죠. 자, 이렇게 북을 과거에는 붓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즉 붓이 북으로 옮겨졌어. 그러면 어떤 의문현상이 일어나느냐. 원래 같은 글자였는데 지금은 북, 다른 글자로 바뀌었잖아. 우리가 같은, 즉 영향을 받아서 같은 의문으로 바뀌면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같은 글자가 다른 의문으로 바뀌면 뭐라고 해?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작용. 그래서 북이 되는 건 이화작용이죠. 북이 되는 건 이화작용. 그래서 북을 울려 날 살았을 때 같이 하라. 날 살았을 때와 같이 하라. 학원을 그 말대로 해서 마침내 크게 이겨 돌아왔다. 마침내 크게 이겨서 돌아왔다. 승리하여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전투, 그게 뭐지 이름이? 노량해전이에요? 노량이야 명랑이야? 노량이에요. 그 노량해전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경대왕께서, 이때 소경대왕은 당시의 선조죠. 선조가 녹공증직, 그 공을 기록하여 녹을 주었다 이 말이야. 공을 기록하여 녹을 주고 품계를 올려준 거지.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뭐 몇 계급 특진 이런 걸 실시한 거야. 그리고 금상조에 이르러, 지금의 임금때에 이르러 정문을 세워줬다. 그러니까 충신지분 같은 거, 그죠? 충신의 집안이다 하고 정문을 세워줬다. 자, 아까 남해섬 바닷가운데 할 때 바닷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잠깐 거꾸로 말했어. 이 디귿이 지금은 디귿을 쓰고 있지만 이 디귿이 나중에 시옷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귿이 사용되지 않으면 칠종성. 아까 선생님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다고 거꾸로 말했던 것 같아.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어야 칠종성이야.
그래서 바닥 가운데 할 때의 디귿은 지금 팔종성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면, 디귿이 빠지고 시옷으로 바뀌면 그때 칠종성이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고치세요. 우리 받침 규정은 8종성에서 7종성을 거쳐 지금은 모든 받침을 쓸 수 있는 종성, 부용, 초성으로 의미가 받침 규정이 달라졌는데, 8종성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말한다면 7종성은 디귿이 빠진다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디귿이 빠지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을 받침에 허용하는 것을 7종성이라 하고, 이 7종성은 이제 17세기에 들어서서 서서히 등장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순신역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한다면 용비어천가를, 우리 나중에 고전문학 하면서 용비어천가를 보면 이제 문법과 관련된, 고전 문법과 관련된 예문은 모두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반인 지금은 순신역전까지, 훈민정음과 순신역전까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그 앞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앞에 소학원회, 그리고 소학원의 구절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